양배추 좋다고 아무렇게나 드시다간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장에 좋다고 먹고 있었는데 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양배추를 어떻게 드셔야 내 몸에 진짜 약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워낙 친숙한 채소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사실 양배추는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에는 신장 환자에게 권장하는 채소 목록에 양배추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어요. 국립암센터에서도 양배추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국내외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제가 앞서서 양배추 잘못 먹으면 신장에 나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함께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양배추라고 해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신장을 망칠 수 있는데요.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조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양배추랑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정말 건강한 채소죠.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양배추의 칼슘 성분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체내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신장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열심히 양배추를 챙겨 드셨는데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것 하나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건강에 좋은 채소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인데요. 포도는 당분이 굉장히 높은 과일이에요. 한 송이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치솟을 수 있거든요. 포도는 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과일인 반면에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속도가 서로 달라서 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돼요.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나 복부백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들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실핏줄들이 바로 신장에서 피를 걸러주는 핵심 통로거든요. 이 통로가 망가지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드는 단백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백뇨가 생긴다는 건 신장이 이미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배추로 신장을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포도로 혈당을 끌어올리면 애써한 노력이 반감되는 거예요. 바나나나 망고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 드시는 날은 이런 고당도 과일과는 따로 드시는 게 신장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양배추 먹지 말아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배추의 좋은 효능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식품이에요. 그럼 양배추 안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건지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비타민 U입니다.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양배추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이에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또는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날이 잦으신 분들께 특히 유리한 성분이에요. 실제로 일부 위장약 성분표에도 비타민 U가 들어있을 만큼 위 건강에 있어서는 약과 맞먹는 채소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요. 어려운 이름이지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혈관 안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혈전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굳어서 덩어리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혈관을 막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바로 그 위험을 사전에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비타민 K도 빠질 수 없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뇌의 신경 손상을 늦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타민 K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분보다 어르신들에게 더 중요한 특성이 양배추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의 낮은 칼륨 수치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조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칼륨 섭취인데요.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 심장박도
토막독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에 비해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장학회가 공식적으로 양배추를 신장 환자에게 권하는 채소 목록에 올린 겁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양배추는 부담 없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방울 양배추는 어떤가요? 일반 양배추랑 다른가요? 사실 방울 양배추는 양배추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156%, 비타민 C는 83%나 들어있고요. 설포라판 함량도 일반 양배추보다 훨씬 높아서 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배추의 핵심 성분을 훨씬 진하게 농축시켜 놓은 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싱싱연구소에서 소개하는 제구 한림산 GAP 인증 방울 양배추인데요. GAP 인증이라는 건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으로 재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됐다는 공인된 증거입니다. 제주 한림은 청정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해풍을 맞고 자란 방울 양배추는 속이 더 단단하고 맛과 영양이 배가 된다고 해요. 냉동 수입산이 아닌 국내 신선 제품이라 아삭하고 달콤한 맛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거라면 이왕이면 이런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보기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다음에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물속으로 빠져나오고 헹구면 그 칼륨이 함께 씻겨나가거든요. 오래 데칠수록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데친 양배추에 들기름 한 방울과 마늘을 살짝 곁들이시면 영양은 살리면서 드시기도 훨씬 편해지거든요. 반면에 신장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양배추 심지 부분 보통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비타민 U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그 양배추 심지입니다. 드시기에 약간 억세실 수는 있지만 얇게 썰거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함께 드세요. 양배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로 올라가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양배추와 같이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의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끌어올려줍니다. 양배추가 혼자 싸우던 염증 전쟁에 당근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붙어주는 셈이에요. 베타카로틴은 기름 성분이 있어야 잘 흡수되는 성분인데 함께 볶거나 CCA 주스로 드실 때 들기름 한 방울을 넣어주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양배추의 혈전 억제 성분인 설포라판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청소부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일하는 셈이에요. 실제로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거기에 양배추의 설포라판까지 더해지니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의 지방이 양배추의 비타민 K 흡수율을 높여줘서 뼈 건강에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성분, 즉 기름기가 있어야 잘 흡수되는 영양소거든요. 달걀 없이 양배추만 드시면 비타민 K가 흡수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달걀이 그 흡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 쌈에 달걀 프라이 하나, 이 조합이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따로 챙겨 드시는 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CA 주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양배추의 영어 이름
당근에 사과의 영어 이름, 이 세 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집에서 이 세 가지를 갈거나 착즙해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궁합이 좋은 세 가지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실천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양배추즙이나 농축 보조식품은 고농축이라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드시거나 착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재료 그대로의 신선한 영양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습니다. CCA 주스는 하루 한 잔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드시다 보면 위가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식습관이 결국 몸을 바꿔줍니다. 제가 오늘 양배추 이야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양배추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은 충분히 데쳐 드시고 위가 약하신 분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심지까지 드세요. 당근과 사과와 함께 만든 CCA 주스 한 잔이면 혈관과 항산화를 한 번에 챙길 수도 있고 달걀을 곁들이면 뼈 건강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포도 이 두 가지만 양배추와 따로 드시면 나머지 걱정은 없습니다. 1,000원도 안 하는 양배추 반통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양배추 한두 장 꼭 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콜라겐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가지만 챙기세요. 몸속 콜라겐 60세가 넘으면 4분의 1로 줄어들죠. 20대 중반에 100%였던 콜라겐 생성 능력이 40대가 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60세가 넘으면 25%밖에 남지 않습니다. 75%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빡빡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조금씩 처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콜라겐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콜라겐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영양소와 콜라겐을 지키는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식탁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왜 콜라겐이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걸까요? 피부는 물론이고 뼈, 근육, 관절, 장 점막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몸의 접착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멈춰가는 겁니다. 문제는 콜라겐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세월이 흘렀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자외선,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콜라겐을 훨씬 더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올바른 영양소를 제때 챙기면 이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꾼 60대에게 콜라겐 생성 능력이 25%에서 62%까지 회복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콜라겐은 먹어도 그대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분자가 너무 커서 몸이 소화하면서 다 쪼개버려요. 진짜 핵심은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 수 있게 재료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재료가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입니다. 4위는 단백질, 정확히 아미노산입니다. 콜라겐은 결국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들려면 그 원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글리신, 프롤린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글리신은 콜라겐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아미노산입니다. 이 원재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영양소가 갖춰져 있어도 콜라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가장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래 끓인 사골국물, 닭곰탕, 속꼬리찜입니다. 뼈와 연골을 오래 끓이면 안에 있던 글리신과 프롤린이 국물로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끓이는 시간이거든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끓여야 영양소가 충분히 우러나오는데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영양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사골국을 고아 드셨던 게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였습니다. 국물 요리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닭가슴살, 달걀 흰자, 두부로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단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몇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해 버리거든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 두부 한 모, 저녁 닭고기 한 토막 이렇게 나눠서 꾸준히 채워주시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3위는 구리입니다. 콜라겐 섬유가 만들어지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섬유끼리 서로 교차 결합이 되어야 진짜 탄력이 있고 탄탄한 조직이 완성됩니다. 이 마지막 결합을 완성하는 게 바로 구리거든요. 구리가 없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져도 흐물흐물해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마지막에 시멘트로 굳혀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구리가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구리와 아연은 서로 흡수를 경쟁합니다. 아연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구리가 결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균형 있게 채우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구리가 가장 풍부한 식품은 단연 굴입니다. 굴 100g에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구리가 들어있어요. 굴이 제철이 아니거나 드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캐슈넛이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캐슈넛 한 줌 약 30g 정도만 드셔도 하루 구리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채울 수 있거든요. 간식으로 그냥 집어 드시기만 해도 됩니다. 다크 초콜릿도 구리가 풍부하거든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으로 하루 두세 조각 정도만 드시면 구리 보충과 함께 항산화 효과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중금속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하단 링크에다가 중금속이 없는 다크 초콜릿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걸 드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구리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위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세포가 콜라겐을 다시 만들라는 신호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200가지가 넘는 효소 작용에 관여하는 미네랄인데 그 중에서도 콜라겐 합성 요소를 직접 활성화하는 핵심 역할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 가동 버튼 같은 겁니다. 재료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이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아연이 부족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 상처 회복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탈모가 심해지거나 미각이 둔해지는 것도 아연 결핍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특히 활동량이 줄고 식사량이 적어진 어르신들일수록 아연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아까 3위 굴기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실 굴은 아연도 최고입니다. 굴 하나로 구리와 아연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고기도 좋습니다. 특히 살코기 부위에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자, 1위는 비타민 C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3가지가 전부 갖춰져 있어도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 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콜라겐을 구성하는 원료들이 강력한 삼중 나성 구조로 단단하게 엮이려면 비타민 C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C는 콜라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합 공정의 핵심 부품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지는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역할과 지키는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영양소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수백 년 전에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있던 선원들이 과일을 전혀 먹지 못하면서 괴혈병에 걸렸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빠지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게 비타민 C 부족으로 콜라겐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C가 콜라겐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이 이야기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그런데 사실 비타민 C 우리 밥상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고추 하나만 봐도 그래요. 풋고추 100g에 비타민 C가 무려 1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오렌지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피망도 마찬가지거든요. 피망 반 개만 드셔도 권장량은 훌쩍 넘습니다.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고 그냥 썰어서 드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시면 반찬으로도 훌륭하고요. 양배추는 쌈으로 드시거나 겉절이로 드시면 비타민 C를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빼놓을 수 없죠. 아보카도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콜라겐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귤 2개, 3개, 딸기 한 줌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단 비타민C는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끓이거나 볶으면 절반 이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고추도, 피망도, 브로콜리도 가열을 최소화하고 생으로 드시는 게 비타민C 섭취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콜라겐을 만드는 4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3위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채워 넣어도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밑 빠진 떡에 물 붓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요, 영양소만큼 중요합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콜라겐은 깊은 수면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잠자리에 드신 직후에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바로 이때 콜라겐 생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챙기셔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요. 주무시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습관이 콜라겐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2번째는 자외선 관리입니다. 피부 노화와 관련된 손상의 최대 90%가 자외선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가벼운 선크림 하나가 콜라겐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단, 햇볕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고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한낮 강한 자외선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3번째는 장 건강인데요. 장이 건강해야 콜라겐 원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장 점막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셔도 흡수가 안 돼요.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장 점막이 튼튼해집니다. 우리 전통의 식단이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마지막 4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올라갈 때마다 몸 안에 당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콜라겐 섬유를 딱딱하게 굳히고 망가뜨립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콜라겐이 파괴되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식사로 잘 안 되신다면 바나바잎 추출물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가벼운 산책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2주 정도 지나면 피부 윤기가 먼저 달라져요. 거울 보실 때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또한 한 달쯤 지나면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시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채워지면서 관절을 감싸는 완충 역할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속도 편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라겐이 장 점막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피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뼈가 단단해지고 관절이 편해지고 속이 편해지면서 일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각 순위 하나 드린 작은 팁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를 바꿔줍니다. 혈압, 혈당, 무릎 관절 이 3가지가 한 번에 잡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콩나물 그냥 해장국 재료라고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밀어내고 치솟은 혈당을 잡아주고 약해지는 뼈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성분이 이 조그마한 콩나물 안에 전부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식재료입니다. G20 정상회의 때 각국 퍼스트 레이디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식탁에 오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신기하게 쳐다봤다고 하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지나쳤던 이 식재료가 사실은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런 콩나물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건지 바로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콩나물의 비밀은 바로 아스파라간산과 이소플라본이라는 2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아스파라간산은 우리 몸속의 피로 물질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팍 풀리는 게 바로 이 성분 덕분이에요. 이 성분이 해장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쌓인 피로를 풀고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꾸준히 작용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해요. 이소플라본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에게도 혈관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콩에는 원래 비타민C가 전혀 없거든요. 콩이 싹을 틔워서 콩나물이 되는 순간 비타민C가 새로 생겨납니다. 발화 후에 5에서 6일 정도 사이에 비타민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데 이게 바로 콩나물을 신선할 때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콩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콩나물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마늘과 돼지고기입니다. 콩나물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을 꼭 넣어보세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 피로물질을 분해하는데 마늘의 알리신이 더해지면 피로회복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여기에 돼지고기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재료인데 알리신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콩나물국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고 돼지고기 수육이나 제육볶음을 한 접시 넣으시면 피로회복과 간 기능 관리에 아주 유리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 번째라서 두부입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에는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와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두부에 식물성 단백질이 더해지면 혈관을 보호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 두부조림 하나면 반찬 걱정도 없고 혈관 걱정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표고버섯과 잡곡밥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뼈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면서 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뼈를 유지하는 데는 칼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칼슘을 뼈에 붙잡아두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잡곡밥까지 더해지면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한 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조합 중에서 오늘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입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콩나물 한 줌, 두부 반모, 표고버섯 두세 개,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된장 한 숟가락 반이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500ml를 붓고 된장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썰어 넣고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국물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넣는데 이때 뚜껑을 열고 끓여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넣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냐면 콩나물의 이소플라본과 비타민 K가 뼈와 혈관을 지키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붙잡아주고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된장까지 더해지면 장 건강에도 유리하죠. 혈관 건강, 뼈, 근육, 장을 한꺼번에 챙기는 국 한 그릇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콩나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몇 끼 듬뿍듬뿍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음식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부글거리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느냐가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좋다고 해서 뭐든 같이 드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먹으면 콩나물의 좋은 성분을 다 망쳐버리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콩나물과 우유는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직접 같이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콩나물 드신 후에 바로 우유 한 잔이나 라떼를 즐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나물과 우유의 단백질이 서로 엉키면서 소화가 어려워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콩나물 드신 날은 우유나 라떼는 조금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 무침하실 때 식초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새콤달콤하게 식초나 초고추장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맛은 있지만 식초가 콩나물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어서 몸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콩나물의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이 당기신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풍미를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콩나물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시거나 몸이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콩나물국 끓이실 때 생강 슬라이스 2~3조각만 넣어보세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콩나물 얘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콩나물 혼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늘과 돼지고기를 곁들이면 피로 회복이 되고 두부와 함께 드시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표고버섯과 잡곡밥을 더하면 뼈와 혈당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괜히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신 적은 없으세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늘 보이고 냉장고에도 한두 개쯤 굴러다니는 그 음식, 빨갛고 동글동글한 게 참 예쁘기도 하죠. 네,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일 토마토 1개, 그러니까 110g 정도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무려 36%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는 유럽 심장병 예방 학회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입니다. 고혈압 위험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니 토마토 1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이 빨간 보물 토마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토마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양파랑 같이 드시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혈압,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이죠. 예전엔 밥 먹고 나서 그렇게 나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고 가끔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아침이 힘드시다고 하세요. 밤새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머리가 띵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뭘 먹어도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시잖아요. 과일도 달다고 못 드시고 밥도 조금만 드시고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인슐린도 예전만큼 잘 분비되지 않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죠? 된장찌개, 김치, 젓갈, 우리 밥상에는 짠 음식이 참 많아요. 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신 것도 한몫합니다. 젊었을 때야 일하느라 바빠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 관리에 정말 탁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 기억하시죠? 하루에 토마토 110g, 큰 토마토 1개도 안 되는 양을 드신 분들이 고혈압 위험이 36%나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3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신 게 걱정이 되셨던 분들, 토마토가 그 짠 성분을 배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토마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과일 드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혈당이 확 오르면 어쩌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1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 이하인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토마토는 그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토마토의 혈당 부하 지수는 1.1입니다. 사과가 6이고 수박이 5.6인 것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분들께 큰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토마토와 양파를 주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코펜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시죠?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토마토를 쌓아서 올리브유 두르고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계란 프라이 하실 때 토마토도 같이 볶아 드시면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두 번째,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좋습니다.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토마토 양파 볶음, 토마토 양파 샐러드, 토마토 양파 스프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샐러드로 드실 때는 양상추나 오이와 함께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양상추와 오이가 혈당 조절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하루에 큰 토마토 1개에서 2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아침 식사에 따뜻하게 드시면 장도 편해집니다. 차가운 토마토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달걀볶음 같은 요리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장이 편해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5.5 이상이시면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토마토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시면 칼륨이 약 90% 정도 빠져나갑니다. 30분마다 물을 갈아주시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꼭 버리셔야 돼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설탕 뿌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던 분들 계셨죠? 그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도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이 많으니까 꼭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린 토마토, 건 토마토는 주의하세요.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보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생토마토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좀 있는 음식이에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토마토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 한두 개로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기운이 없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혈압 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하루에 110g, 토마토는 한 개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36%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핀란드 연구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혈당 지수가 15에서 30으로 매우 낮고 혈당 부하 지수도 1.1밖에 안 되거든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잘 되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아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으니까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설탕 뿌리지 마시고 공복에는 피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하나 오늘 저녁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